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둘 텐데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상담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볼까요?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학생회비 납부 필수인가요? 아내가 숨겨둔 아파트, 원치 않는 소문.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뭔가요? 네,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어느 날 내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서 내 의사결정을 일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인데요. 그중에 뭐 배우자가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으시고 요즘에는 비혼이나 이혼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회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1인 가족도 많고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성년 후견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년 후견 제도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은 장애나 질병이나 노령과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게 된 성인을 위해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해당 성인을 대신해서 재산 관리를 해주거나 일상생활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고요. 이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 있느냐라는 잔존 능력에 대해서는 고려를 별로 하지 않고 행위 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 기존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에 도입된 이 성년 후견 제도는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요. 후견의 범위를 해당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에 대한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나 요양과 같은 해당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도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재산 관리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신상 보호까지도 이제 좀 폭넓은 보호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성년 후견인 말고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도 혹시 있을까요? 네, 성년 후견 제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이라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제도가 더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이나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완전히 거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고요. 한정 후견은 그것보다 정도가 좀 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돼 있을 때는 그러한 재산 관리나 가사에 대한 지원 위주로 한정적으로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 후견이고요. 그리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특정 후견을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제약이 이제 추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어떤 미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상황도 여의치 않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 독거노인의 환자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공공 후견인 제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정 후견인, 특정, 그리고 또 임의 후견인, 공공 후견인 제도까지 정말 제도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매처럼 아주 잠깐씩 그런 특정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치매 노인이 되신 경우는 치매도 단계별로 경증, 중증 또 심각한 수준이 다 나뉩니다. 그리고 네. 의사의 감정 결과도 그러한 스테이지를 나눠서 이제 정확한 그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치매라는 질병 명칭만 가지고 이것이 한정후견이다, 뭐 전체 성년후견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증상의 정도가 좀 약한 경우, 경증 치매인 경우에 또 상황에 따라 잘못된 의사결정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아직은 잔존 능력이 많이 남아 계시지만 지금 일단 치매 초기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 혹은 치매의 조금 중증과 경증 사이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년 후견 중에서 한정 후견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특정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뭐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나 특정 단체에 이제 휘말려서 어떤 그 단체와 관련된 모든 일에 자기 재산을 탕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의사결정이 좀 정상적인데 종교단체와 같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는 분들은 특정 후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 처음부터 정신적인 감정이나 신체 감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필수적이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은 너무 급박할 때에는 그러한 자료 없이 일단 신청서를 넣고 법원의 의사 감정 통해서 감정 절차를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견인의 권한은 한정 후견이든 성년 후견이든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지가 가능하고 법원도 다양한 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정 후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년 후견인이 되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권리를 이렇게 좀 뭐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성년 후견인은 사실은 그 해당 성인을 위한 거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 후견인의 제도를 악용해서 후견인이 해당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어떠한 신상에 대해서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은 다시 법원의 허가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견제 수단이 있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법정 대리권과 신상 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법정 대리권은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계약이든 의사 결정에 관한 내용 주로 재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신상 결정권은 그 사람에 대한 주로 치료 행위나 시술 그리고 어디에 누구와 함께 머물고 또 누가 간병할 것인가와 같은 그 개인의 신상과 건강에 대한 특히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거액의 예금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마구 인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 피후견인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도 있고 법원도 있어서 여기에 동의나 허가를 받는 그러한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에게 단독으로 모든 권한을 맡길 경우에는 그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이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피후견인의 이익과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 가해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법원은 이 복리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즉시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고 이를 주변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게 좀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네, 가족이 아닌 사람도 성년 후견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후견인 자격을 교육을 받아서 미리 받아놓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가 후견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가까울수록 좀 더 선순위 우선권이 있는 상속인들을 위주로 먼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저희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이나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이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년 후견인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법원이 판단을 해서 그 가족과 피후견인 사이에 그동안의 관계가 좋았거나 혹은 뭐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방치하거나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지도 자세히 봅니다. 네. 그리고 서로 거주지가 너무 멀다거나 평상시에 연락을 너무 안 했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사정을 다 보기 때문에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미달이 되면 후견인이 될 수가 없고요. 반대로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훌륭하게 처리할 업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족이 아닌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판부는 결국은 피후견인을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치료나 의료, 신상에 대한 모든 보호를 가장 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후견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이제 출석 절차, 법원의 재판을 마찬가지로 법원 출석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가 후견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네. 이제 피후견인의 의사가 아직 잔존 능력이 있거나 의사 표현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피후견인의 의사도 상당히 고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는 법의 규정이 명확히 돼 있는 부분인데요. 민법에 의하면 후견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자격 정지 이상의 조금 중한형을 받으신 분들 안 됩니다. 그리고 형기 중에 있거나 회생 절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이미 회생과 같은 파산 회생의 그런 절차를 하신 분들도 안 되고요. 네. 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은 당연히 출석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니까 안 되고요. 법원에서 이미 해임이 된 적이 있는 대리인이나 피후견인, 그러니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람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 이런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결격이 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도 사실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급히 좀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하나의 재판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서 넣고 결정문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 이 유사 사건도 상당히 많고 현재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사실 기간 예측은 변호사에게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 짧으면 3, 4개월, 길면 1년 정도 네.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길게 소요돼서는 당장 이 피후견인의 어떤 경제적인 뭐 예금이 막 출금되고 있다거나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모시고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급박한 사정이 사실은 항상 네, 있는 있을 수 편입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임시 후견인, 그러니까 신청자가 보통 자기 자신을 내가 후견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임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현재 법원이 재판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법원마다 다르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말 빨라야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무적으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나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계속해서 재판부에 서류를 내면서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시는 경우 뭐 한 달 이내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년 후견인을 누구로 할 건지 사실 의사 합치가 미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데요. 건강할 때 미리 좀 믿을 만한 좀 친척이나 지인처럼 지인 등과 좀 후견 계약을 맺어두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 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남편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아, 남편한테 땅을 하나 상속받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아주버님이 소유자였는데, 그동안 이제 땅이 이제 대출이 있어요. 그걸 아주버님이 내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버님이 지금 이제 사업이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자가 너무 빼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체가 될 것 같은데, 이자가. 이게 지금 경매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 이제 땅이, 근데 제 값에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유차익에서 싼 값에 팔리게 되면은, 차익을 제가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경매에 넘어가면 그걸로 끝인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자를 근데 이제 경매는 일단 차선책일 거고, 이 땅을 갖고 제가 이자 사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연체되면은 이제 압류가 들어오는 건지, 네. 아니면 또 제 신용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지도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름만 갖고 있는 거라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땅이. 네. 그래서 아주버님이 좀 명의신탁으로 고소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아, 좋은 말씀 네. 듣고 싶어요. 아, 네.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지금 상속을 받으셨고, 그게 네. 원래 이전 소유자가 이제 아주버님이셨는데, 그 이자를 이제 대신 이제 내게 되시면서 이제 좀 연체가 지금 돼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저희 그 사연을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들었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부동산을 남편분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상담자님이 상속 받으셨잖아요. 네. 예, 이 상속된 이걸 토지이고, 요 토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버님이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아주버님에서 남편분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넘어온 것인데요. 그 네.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혹은 남편분이 아주버님한테 돈을 주고 정식으로 매수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결혼 전이어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네. 그러면 네. 남편분이 돈을 내고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네. 이게 지금 근저당권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에 대출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네, 등기부상, 예, 근저당권자가 은행인가요? 아니면 뭐 개인인가요? 은행. 아, 은행이요. 대출이 지금 아까 한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4억 9천 정도. 4억 9천 정도요. 네. 이 땅의 시가는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이제 원금이 일부 상환하고 예. 남은 게 지금 4억 9천 대출이어서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가는 잘 모르겠고. 아, 네.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뗐을 때 아까 대출 그 해준 사람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보면 등기부에 채무자도 나옵니다. 근데 네. 채무자가 남편으로 돼 있으신지 아니면 아주버님 명의로 돼 있는지가 혹시 아시나요? 남편일 것 같은 그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부분이 자세히 안 봤네요. 아, 예.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뭐 경매한다 이런 얘기는 혹시 하나요? 아니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연체하셨어요? 지금 석 달 정도 했는데 네, 좀 경매 얘기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네. 연락은 계속 받고 있어서 조금 그렇군요. 힘든 상황이. 그 명의신탁 고소 얘기를 하셔서 네. 우리 선생님 생각에는 이 땅이 실제로는 아주버님 땅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뭐 남편분과 아주버님 사이의 일까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결혼 전이어서 명의 아주버님이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땅에 대해서. 땅을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네. 기존에는 아주버님 이자도 내시고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결국은 이 근저당권이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토지가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네. 물론 뭐 유찰이 돼서 금액이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전부 네. 다 변제를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은행이 변제를 다 못 받아가지고 그 남는 금액을 선생님이 갚아야 되느냐가 네. 핵심 질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토지의 채무자가 남편분이냐 아주버님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네.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셔서 아주버님이 실제 사용자고 만약에 채무자도 아주버님이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남편분인데 과거 소유자였던 아주버님이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의 그 채무자로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버님이 대출 기관에 대한 채무자로 등기된 채무자라면 이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물상 보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저당권을 부담을 안은 상태로 소유권 취득하신 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물상 보증인의 경우는요.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대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우리 선생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우리 아주버님으로 돼 있고 우리 선생님은 소유자일 뿐 더 이상 어떤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되거나 당사자는 아니시다라면 이것은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되든 유찰이 되든 뭐 은행이 부족하게 변제를 받든 상관없이 물상 보증인으로서는 경매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아주버님이라면 사실은 더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이제 만약에 근데 사실 채무자가 남편분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대출 채무자한테 먼저 그 담보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남편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남편분이 채무자고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현재 소유자가 되셨다면 이제 남편분의 채무까지도 우리 선생님이 상속받은 지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 채무자이시면서 이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을 채무자도 되시는 지금 여러 가지의 그 모든 채무의 당사자가 되십니다. 제가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경매 절차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은행에서 지금 3개월이니까 아직 조치에 가진 않았지만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은행에서 공식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경매를 앞으로 할 거니까 갚을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해라. 라고 해서 만약에 선생님 선택으로 경매로 간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경매를 시켜서 이제 대금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유찰이 되더라도 그 대금이 은행이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은행에서 아시겠지만 대출할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자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서 실제 가치가 최대한으로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치보다 낮은 금액까지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은행도 자기 채권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리스크를 좀 나누기 위해서 최대한의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아마도 은행에서는 웬만큼 최저 가격으로 낙찰이 돼도 자기들은 변제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마 대출을 해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되더라도 아마 선생님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 또 다른 뭐가 있냐면, 만약에 진짜 너무 은행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대출을 해줬다거나 아니면 토지가 정말 유찰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경매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비용까지 들여서 하는데 일부 변제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일반 채권이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제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냥 일반 채권, 아무 담보가 없는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경매를 그대로 두지 않고요. 중간에 내가 다 변제받기에 부족한 절차다라면 그냥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의 경우에는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요. 아마도 이것이 유찰이 돼서 은행 채권의 전부 변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경매 절차는 다시 없던 것으로 돌아가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좀 붕 뜬 상태가 될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 절차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뭐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도 변제 받는 걸로 경매로 가겠다라고 해서 제일 걱정하시는 그 남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행에서는 그 금액이 남으면 사실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 권한이 있어야 선생님 개인 자산에 대한 별도 압류나 가압류나 보전 처분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별도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개인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다 해야 돼서 은행도 상당히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절차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변제가 정말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결국 그 변제를 내가 하게 된다면, 상담자님이 하시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다시 아주버님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담자님 말씀은 결국 내가 갚을 빚이 아닌데 갚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게 만약에 정말 남편분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명의신탁, 소위 말하는 실제 모든 매매 대금과 토지 취득 자금을 아주버님이 내되 등기부상 명의자만 우리 남편분 명의로 했고 우리 남편분은 이 매매 대금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돈을 지출한 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두 분 형제지간에서는 명의신탁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경우에는 대출금도 아마도 전액 다 아주버님이 쓰셨을 거고 남편분은 대출금 원금에도 손을 댄 적이 없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은 아주버님을 상대로 내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라는 문제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는 부분에 대한 별도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명의신탁 얘기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명의신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편분과 아주버님이 지금 등기부가 아주버님에서 남편으로 한 번에 넘어오신 이런 심플한 경우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 외에 삼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아주버님이 매수를 하되 우리 남편분을 껴서 등기는 남편분으로 넘겨달라라는 삼자간의 그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는 것을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그 계약 명의신탁이 하나 더 남았는데, 남편분이 매도인을 만나서 우리 아주버님의 그 실질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매도인 사이에서의 계약이 됐지만 실제 대금이 나온 그 주머니는 아주버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다. 이런 게 계약 명의신탁인데요. 부동산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명의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물권 변동도 모두 무효 처리하는데, 다만 제3자,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와 같은 은행은 무조건 보호하는 그 제3자가 있을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만에 하나 아주버님에 대한 명의신탁을 고소하든 입증하든 해서 이 네. 채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네.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일단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예, 고소한다는 게 결국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가까운 가족 간의 일이시기 네. 때문에 그거를 고소까지 하시려면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겠네요. 예, 뭐 관계가 좀 가까우시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행할 실익이 별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다지 실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일은 등기부를 봐서 채무자가 남편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등기부상 채무자가 남편분이시면 은행을 통해서 경매 절차 해보시고, 경매 절차를 했는데 유찰이 된다거나 대금이 좀 부족해서 은행이 중단하는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밀고 경매를 진행시키는지 그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이제 전부 변제가 완료되면 끝이고요. 그게 아니라 남는 금액이 있다라면 할 수 없이 경매 다 끝나고 은행에서 우리 선생님 상대로 지급명령이든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그 부담을 지시게 되고, 그 다음 절차는 다시 아주버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소송하는 내용, 내가 대신 변제한 그 남은 금액,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한 다시 구상 청구하시는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 이자를 내면서 네. 그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 이런 거를 행사하는 데는 괜찮은 거죠? 그것도 예,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네. 아주버님이 우리 선생님 다 갚았는데 아깝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게 물권 변동도 무효고 아까 말씀드린 부실법상 계약도 무효니까 원상회복하라. 사실 그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이걸 갚는 것을 선택하실 때는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선택하셔야 되고, 그냥 경매되게 놔두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뭐 가족을 잃는 것도 심적으로 좀 힘드실 텐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기셔서 지금 많이 좀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족 간의 명의신탁은 주로 이제 가까운 가족 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물론 뭐 말씀드린 그런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명의신탁을 만약에 부탁받으시는 입장이라면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또는 서로 명의신탁이다라고 명확하게 서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좀 법률적 조언을 듣고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학과의 학생회 공지사항에 한 학기 동안 과 행사를 위한 회비를 받는다며 이번 학기에는 작년 대비 재학생 수가 적고 MT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인당 8만 원씩 거둘 예정이니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필수로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MT와 개강 파티에 참석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당연히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학생회로부터 연락이 와 빨리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안 낸 학생들의 명단만 따로 정리해서 과 단톡방에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에 저는 순간 화가 나 명단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사학년은 학생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저는 이대로 학생회 뜻대로 학생회비를 내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학생회에서 정말로 학생회비를 안 낸 학생들의 명단을 과 단톡방에 올린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저도 물론 꽤 예전이지만 이 학생회비를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는데 학생회비 꼭 내야 하는 걸까요? 네. 학생회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이기 때문에요.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설립자는 그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칙,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그런 규칙을 제정, 개정할 수가 있고요. 학칙을 제정할 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들 자치에 관한 규정까지도 포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자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에 관한 내용 결정하고 이제 스스로 행위하도록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생회비라는 것은 결국 납부 여부나 학생회에 가입하느냐에 대한 결정권도 원칙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또 학생회라는 것에 대한 법률 판단을 보면요. 법적인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이 모인 어떠한 조직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자체 규율이 있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자체 규율에 따라서 운영과 가입과 탈퇴나 여러 의사결정과 실제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라는 것이 결국 비법인 사단이고 뭐 학교마다 그 규정은 다르긴 하지만 가입이나 탈퇴나 운영 방식을 보통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마땅한데요. 그 법적 성질에 따르면. 네. 근데 보통의 학교 학칙과 학생 회칙을 보니까요. 학생회는 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가입이고 그리고 학생회비는 학생회원은 무조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학생 회칙이더라고요. 제가 네.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제 과 단톡방이나 또는 뭐 SNS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이것도 참 애매하다기보다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네.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학생 우리 권리를 또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또 학생이 그 권한을 좀 더 권익을 표현하고 학생을 위한 여러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많은 비용도 들고 인원이 사실 그냥 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실비를 학생회 임원들로만 구성해서 이 돈을 납부하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참여를 이제 독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대표들이 실제로 하는 일도 많고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측면도 강한데 네. 학생회를 납부 의무를 없다라고 선택이다라고 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학생회 가입 안 해도 된다고 해버리면 네. 학생회가 사실은 와해되거나 아니면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소규모 조직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학생회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전혀 누리지 않고 납부 안 한 상태에서 그걸 다 누릴 때 학생의 입장에서는 개별 학생이 누구인지 미납한 학생이 누구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방법도 없고 대형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참여권이 있다 없다를 가리는 것도 굉장한 행정력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납부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연한 어떤 조치일 수밖에 없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돈을 안 내서 나는 잠깐 이익인 것 같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모두 학생회비를 안 내고 학생회가 와해된다면
한다면 실제로는 그 손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결국은 학생회에서 SNS에다가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네. 조치까지도 있었고, 과거 기사를 보면 사실 정말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일이 실제로 행해지기도 하고 대자보로 붙기도 많이 하고 있었죠. 예, 네. 옛날에도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과연 그럼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제 문제될 죄명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조금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근데 명예훼손이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납부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면 결국은 개개인의 어떠한 행위의 선택이 그러한 선택 행위가 노출된다고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냐라는 1차원적인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보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들 학교라는 작은 사회 내에서 그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아서 무임승차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비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 비방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그 공개 목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아무리 이제 학생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함부로 SNS에 미납자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을 대자보로 올린다면 충분히 명예훼손 소지가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직 이제 올리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회비를 계속 내지 않으면은 좀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공지하는 건 어떤가요? 네, 이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을 때의 불이익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뭐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뭐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뭐 무슨 축제 때 할인을 못 받는다거나 하는 네. 식으로 특정 가능하고 수익 가능한 정도의 불이익을 특정해 준다면 그 문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SNS에 이렇게 공표하는 걸 내포했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아, 그럴 수 있군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학생회 본가로 이제 그 학생회비 안내문을 보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뭐 꼭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문에 적었다면은 이건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학생 회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칙에는 의무 가입이고 의무 납부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사기죄로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네.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회칙상으로는 조금 표면적으로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납부 의무가 없지만 그렇다고 사기죄다라고 보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통은 이제 입학과 동시에 뭐 4년치를 다 내야 한다, 이렇게 네. 해서 받아서 이제 다 낸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내가 좀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일부라도 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법적 성질이 비법인 사단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재정적인 의사결정, 즉 환불이라는 건 지출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은 이 학생 회칙에 따릅니다. 그리고 학생 회칙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결정 기구, 즉 총회와 같은 대표 기구가 있거나 아니면 학생 전체 투표가 있고 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별 학생마다 승인, 불승인 이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좀 학생회비 관련해서 이제 좀 뭐 분쟁까지는 나아가지 않지만 이게 좀 그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뭐 법적인 뭐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학생 회칙을 잘 보면요, 사실 규정은 이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과 마찬가지로 예산, 결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또 결산은 실제 그 집행이 타당한지를 다 검증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것을 집행기구를 또 별도로 둬서 관리, 감독과 감시 기구까지 기구를 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따른 운영을 투명하고 공명하게, 합리적으로 잘 하기만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율적인 좀 조직인 만큼 그 안에서의 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결혼한 지 저희는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치른 성급한 결혼이기도 했고, 좀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처가가 부유하다 보니 결혼 때부터 장모가 집을 해오지 않는다는 등 핀잔이 컸고 결혼 생활 내내 장서 갈등이 심했는데요. 아내와 많은 이야기 끝에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하려고 보니 재산 분할이 문제네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할 때 대출을 30% 정도 받았고 아내와 제가 나머지 금액을 절반씩 보태서 매매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따로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건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소형 평수이지만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학 다닐 때 장인 장모가 마련해 주신 거라고 하는데 약간의 대출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갚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재산이었고 함께 살면서 생활비는 대부분 제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다른 아파트 월세를 받으면서 대출금을 따로 갚고 있었다고 하니 화가 나는데요.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혼을 준비하다가 배우자가 따로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좀 화가 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실제로 실무상에서 이런 사례 많이 좀 접하시나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몰래 감춰둔 재산이. 예, 많이 놀랐는데요. 네. 요즘에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혼 전에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네. 또 이제 특유 재산으로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뭐 예컨대 지금 상담자님처럼 결혼 그 연애 기간이 짧다거나 서로 뭐 결혼 소개 중개 업체를 통해서 만났다거나 할 때 그렇게 과거에 혹은 자기가 미리 취득해놓고 축적해놓은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서로 각출해서 내자, 여기까지만 합의하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서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니까 이게 그 공개를 해야 하는 게 좀 어떻게 의무라고 좀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제 법적으로 부부간에 정조 의무도 있고 충실 의무 또 부양 의무도 있는데요. 만약에 두 부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생활비를 서로 합산 소득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별 문제도 없다면,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이슈가 없는 부부였다면 그 내 개인 특유 재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의무 위반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만 만약에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사안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숨겼다, 이럴 때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공동으로 사안에 따라. 했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야 할 때는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네. 그런데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것을 의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에 딱 들어가서 결혼 후에 1년간 이제 숨겨둔 재산, 이게 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상담자님 사연에서도 지금 부부가 합산 소득으로 대출도 갚으시고 각자 이제 마련해 놓은 돈으로 집을 구입하시기도 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셔서 네. 이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담자분께서는 좀 사실 배신감도 좀 느끼시지만 그 결혼 후에 생활비를 다 본인의 월급으로 지금 충당을 해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월급 일부분이 그 이제 다른 그 이제 그 주택의 대출금으로 계속 갚아지고 있었다는 이 점이 좀 많이 화가 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이혼할 때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럴 때 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재산 분할 대상에는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는 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네. 포함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그리고 혼인 기간도 이 상담자님 사연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이고 본인이 각자 자기들의 소득으로 생활을 잘 운영해 왔다면 재산 분할에 넣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1년 정도는 좀 예. 네, 짧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만약에 뭐 자녀도 낳고 10년이 넘었고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뭐 이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안에서는 좀 들어가긴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 다만 남편을 속이고 어떤 생활비를 같이 써서 요 정도 규모에서 서로 잘 소비를 해보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그것을 속여서 일부를 떼어내서 자기의 특유재산 대출비를 갚는 데 썼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뢰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하나의 그 이혼에 이르게 된 서로의 단초가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 정도라면. 아, 그렇군요. 그 상담자님처럼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뭐 숨겨둔 재산을 찾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소송에 들어가면 상당히
상대방 재산을 찾는 것은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처음에는 각자 자기 재산을 목록을 내라라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네. 그 목록을 보고서 누락이나 거짓말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뭐 각종 은행 계좌도 다 조회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부동산 포함이나 이런 소유권 이전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좌 내역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시고 특정 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에 여기에 이례적인 거래가 있다. 은닉 정황이 발견된다거나 거액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출처가 모르는 어떤 거래가 발견된다고 하면 다시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투고 하는 것이 이혼 소송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드린 법률적 조언을 좀 잘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